고기압, 저기압, 기압을 볼게요. 기압, 평균적인 해면 기압은 1기압으로 표시를 하고요. 정확한 값은 1013 헥토파스칼이 되죠. 의미는 해수면에서, 지구는 이제 또 울퉁불퉁한 해수면을 기준으로 단위 면적당 공기 덩어리들이 누르는 힘이 되겠죠. 고기압이랑 저기압을 좀 크게 할 건데, 첫 번째로 이제 고기압부터 보시면 주변보다 기압이 큰 곳,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 고기압은 기압이 크기 때문에 공기가 아래로 내려 찍는 하강기류가 나타나고요. 저기압은 지표면에 있는 공기가 상공으로 올라가는 상승기류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표에서는 공기 덩어리들이 한쪽에 뭉치니까 사방으로 퍼져야 되는, 그냥 퍼지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지구는 자전을 해서 전향력이 때문에 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북반구에서는 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가면 상승기류가 생기면 빈 공간이 생겨서 주변에서 공기가 수렴해야 되는, 또 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꺾이면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반구를 먼저 보시면은 시계 방향으로 발산한다. 하강기류를 이제 엄지손가락으로 보시고 오른손으로 내려 찍어 보시면은 나머지 네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으로 발산하고요. 저기압의 경우는 맞은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 남반구는 반대가 되겠죠. 남반구의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발산하고 왼손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수렴하고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날씨랑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고기압의 날씨는 맑고요, 저기압의 날씨는 흐립니다. 저기압에서 날씨가 흐린 이유를 잠깐 저기압은 공기덩어리가 상공으로 올라가. 그러면 이제 상공은 지표보다 공기가 분포하는 양이 적어요. 여기가 훨씬 공기가 진합니다.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를 눌러주는 기체들이 적어지니까 얘는 내부 압력이 훨씬 커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팽창의 이름이 단열 팽창, 열이 이제 단절된 채로 팽창이 된다는 거고요. 단열 팽창은 왜 일어나는가? 너무 순식간에 팽창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이동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단열, 에너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만을 가지고 팽창을 합니다. 그럼 원래 가지고 있던 열은 동일한데 부피만 커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도가 하강하게 되고, 온도가 떨어지다 보면은 이슬점에 도달해 버리는데, 그때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이 생성된다. 저기압에서는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린 날씨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 고기압의 종류. 고기압에는 정체성 고기압이 있고요, 이동성 고기압이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보면은 발생 원인, 왜 생길까? 정체성 고기압은 이제 주로 대륙이 냉각이 되거나 아니면 대기 대순환에서 고저로였던 거에서 하강기류가 생기는 부분에 정체성 고기압이 생긴다. 이동성 고기압은 한쪽에 이제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놈이 아니겠죠. 정체성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놈이 이동성 고기압이 됩니다. 정체성 고기압은 규모가 커, 그리고 이제 중심부가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체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영향을 미칠 때는 직접 이동하는 게 아니고, 중심부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세력이 커지거나 가장자리가 이동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좀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이동성 고기압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중위도를 보시면은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서에서 동으로. 이유는 편서풍 때문에,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가? 자,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 나와요. 시베리아, 북태평양 고기압, 오호츠크해 고기압. 살짝 살펴보면 시베리아 고기압에 영향을 받으면은 이제 한파가 생기고 폭설이 내리거나 하고요. 북태평양 기단은 이제 무더위, 열대야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이 생기는 이유, 북태평양 고기압이 생기는 이유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대륙 지방이기 때문에 대륙이 냉각돼서 북태평양 같은 경우는 이제 30도, 위로 30도에 위치한 곳은 하강 기류가 생기기 때문에 고기압이 이동성 고기압의 경우는 이제 양쯔강 고기압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봄이나 가을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양쯔강 고기압은 사실 시베리아 고기압에서 떨어져 나온 건데, 그래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양쯔강 고기압이 됩니다. 특징으로는 우리나라가 봄이나 가을에 한 2-3일 정도 맑고 다음에 흐리고 다시 맑고 다시 흐리고 날씨 변화가 심하고요. 요 고기압이 통과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저기압이기 때문에 흐려집니다. 원래 이제 중학교 때는 고기압 말고 이렇게 기단을 배웠다. 기단 똑같은 게 또 나옵니다. 근데 기단이 뭐냐? 성질이, 여기서 이 성질은 온도나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 왜 생기는가? 방금 봤던 정체성 고기압에서 생깁니다. 중학교 때는 양쯔강 기단도 배웠는데 정체성 고기압은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쯔강 기단까지 해서 배웠던 거고요. 기단의 성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고위도 지역에 위치하는 기단은 한랭한 성질을 가지고요. 저위도 지역에 위치하는 기단은 온난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대륙 지방이기 때문에 대륙성 기단은 건조하고, 오른쪽에는 해양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양성 기단은 습윤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기 덩어리들이 성질이 일정하지만은 기단의 성질이 변하기도 합니다. 기단이 어떻게 하면 변질이 되는가? 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비해 이쪽은 찬 대륙이고요. 황해, 따뜻한, 비교적 따뜻한 바다를 건너서 따뜻한 육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기단이 이동하면서 따뜻한 바다를 지날 아랫부분이 가열됩니다. 온도가 뜨거워지면 밀도 차이로 인해서 상승하려고 하고, 상승하려는 것을 불안정하다고 표시를 하고요. 불안정한 기단이 위로 상승하게 되면 구름이 생기겠죠. 길다란 저군형 구름이 생겨서 비가 내리거나 합니다. 비가 내린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황해, 여기는 우리나라의 서해 쪽, 서해안. 얘는 이제 한랭 기단이 변질하는 것을 본 거고, 하나 더, 온난한 기단은 어떻게 변질이 되는가? 온난한 기단은 따뜻한 육지에서 왔을 그리고 기단이 변질이 될 차가운 바다를 건너와야 될 것이고, 여기는 비교적 찬 육지일 것이고, 따뜻한 육지에서 생긴 따뜻한 기단이 차가운 바다를 건너오면은 아랫부분이 냉각이 됩니다. 아랫부분이 차가우면은 밀도가 커져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건데 이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낮게 깔립니다. 만약에 구름이 생긴다면 충운형 구름이 생길 것이고, 구름이 생기지 않거나 안개가 끼는 경우가 생긴. 그래서 다음으로 기단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암기하게 나오는데, 똑같이 한 번 더. 자, 이쪽에 시베리아 기단, 이쪽에 오호츠크해 기단, 이쪽에 좀 더 커야겠다. 양쯔강 기단, 여기는 북태평양 기단이 있고요. 요 건조한 쪽을 대륙성, 여기를 해양성이라고 부르. 한랭한 기단을 한대, 온난한 쪽은 뭐 온대 또는 열대 성질을 갖는다. 정리를 해보면은 시베리아 기단은 왼쪽 위에 있어서 한랭하고 건조하다, 주로 겨울에 영향을 주게 되고, 오호츠 기단은 한랭하고 해양성이기 때문에 습윤함, 초여름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요. 3번 양쯔강 기단은 온난하고 건조하다. 언제 영향을 줄까요? 황사나 건조한 가을. 다음 북태평양은 온난하고요, 해양성이니까 습해요. 여름이겠죠. 초여름도 포함합니다. 해가지고 계절별로 일기도가 나오는, 일기도 보고 계절을 어떻게 판단을 할까? 여름부터 보겠습니다. 여름, 우리나라로 쫙 있고, 여름은 쪽에 저기압, 남쪽에 고기압이 형성되고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게 됩니다. 해가지고 방위표 보시면 남동풍이 불고요. 요 남동풍이 불면 이쪽에 있는 기단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태평양 고기압이죠. 고기압이 강해져. 그럼 남동풍이 부는데 남동풍이
뜨겁고요. 습해요. 이 정도. 겨울에는 어떨까요? 겨울에는 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은 고기압, 저기압이 형성됩니다. 상대적인 저기압인 거고요. 여기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강해져. 북풍이 북쪽에서 바람 고 건조해요. 봄, 가을 고기압, 저기압이 번갈아 나오는 일기도 찾아보시면 됩니다. 찡으로는 황사가 올 수도 있고 꽃샘추 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초여름 좀 특별하죠. 장마가 있기 때문에 초여름에는 앞에서 봤던 정체전선이요. 정체전선은 어떤 공기덩어리들이 부딪히는가. 오호츠크랑 북태평양 기단이 그래서 정체전선을 형성을 하고요. 때문에 장마가 생착이야. 전선은 앞에서 미리 봐버려. 중위도 저기압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전선에서 봤고 또 저기압 보시면 내가 왜 생기는가 일생이라고 하고요. 중위도 저기압의 뜻부터 보면은 기본적으로 중위도 저기압은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입니다. 근데 이 전선은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마주쳐야 해. 그럼 여기 고위도, 중위도, 저위도, 찬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마주칠 것은 중위도. 중위도에서 주로 생긴다. 주로 한 30도에서 60도 사이에 편서풍이 우리가 공부하는 요 중위도 저기압은 주로 6도쯤에서 많이 이고요. 여기에 편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중위도 저기압이 생기면 얘 영향을 받아서 이동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도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그래가지고 형성되는 거 한번 보면은 이 중위도 저기압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몇 번의 단계를 걸쳐서 형성이 됩니다. 처음에는 정체전선이 먼저 생겨요. 중위도 60도를 기준으로 위쪽은 찬바람이 내려오고 아래쪽은 따뜻한 바람이 찬 공기, 따뜻한 공기 기단이 공기덩어리들 서로 마주보는 전향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른쪽으로 휘어서 만나게 됩니다. 온난전선, 한랭전선. 두 번째 단계로 이제 파동이 형성이 된다. 파동 형성이 왜 생길까? 사실 요거는 지구과학에서 1에서 안 나오고요. 지구과학 2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파동 형성이 왜 생길까? 저희가 볼 내용은 아니고 이렇게 살짝 휘어져 가지고 전향력 때문에 오른쪽으로 휘어져서 서로 어긋나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틀리게 되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파고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위에 있는 게 아래로 내려오면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겠죠. 그 바뀐 운동 에너지 때문에 회전을 또 하게 회전 빙빙 돌게 되는데 그 내용은 까먹으셔. 해서 중위도 저기압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중위도 저기 형성이 된다. 이쪽에 저기압이 형성이 되고요. 아래서 따뜻한 공기가 밀고 올라가니까 온난전선, 한랭전선. 근데 얘를 이제 3D로 바라보면은요, 이쪽에 온난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 한랭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는 차가운 바람, 차가운 공기, 오른쪽으로 비교적 따뜻한 공기, 다시 여기는 차가운 공기. 그래서 위에서 봤던 것처럼 따뜻한 공기가 서로 양쪽으로 퍼져나가요. 한랭전선은 전선면이 급하기 때문에 저군형 구름이 생기고, 앞에서 봤죠? 온난전선은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층운형 구름 생긴 지역에 비가 옵니다. 이 가운데 지역은 구름이 없어서 맑아요. 요거를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여기를 1구역, 2구역, 3구역이라고 부르고 1구역, 9구역, 3구역. 기온을 먼저 1구역은 찬 공기가 있어서 기온이 낮고요. 2구역은 높고요. 3구역은 낮습니다. 자, 기압을 볼 건데 아니야, 기압 말고 구름을 볼 건데 1구역은 이쪽이고요. 층운형. 제 2구역은 맑고요. 3구역은 저군형 구름이 있어요. 1구역은 정리를 할 온난전선 앞 1구역은 3구역은 한랭전선, 2구역은 그 사이. 저 구름이 있으면 강수는 소나기, 좁은 지역, 짧은 시간. 층운형 구름이 있는 곳에는 넓은 지역, 긴 시간 동안 비가 온다. 가운데는 맑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위도 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요 중위도 저기압 자체가 서에서 동으로 요렇게 그러면 저 사람이 느끼기에 맨 처음에는 1번의 날씨를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날씨를 끼게 된다 해가지고 사람이 서 있는 곳이 우리나라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중위도 저기압이 있을 때 날씨 변화를 첫 번째로 기압을 보시면 기압이 점점 처음에는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높아집니다. 요거를 이해하는 게 별거 아닌데 여기 가만히 사람이 서 있으면 이쪽으로 여기 있던 사람이 이번엔 상대적으로 이 위치에 있다고 할 때 저기압이랑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저기압이랑 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지는 것이 기압은 3구역, 4구역, 1구역에서 높고 낮고 근데 이 중위도 저기압의 특징은 이번 구역이 저기압인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맑습니다. 중위도 저기압의 특징이고요. 다음으로도 중요하게 나오는 게 풍향입니다. 풍향. 저기압 북반구니까 오른손으로 상승기를 표시하면 바람이 이렇게 말려 요렇 그래서 1번 지역에서 남동풍이 붑니다. 남동. 2번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3번 지역에서는 북서풍이 요거를 다시 화살표로 표시를 하면 남동풍, 남서풍, 북서풍. 근데 여기 사람이 서 있다가 1, 2, 3 순서대로 바람을 느끼면 요거, 그다음 요거, 그다음 요 바람을 느끼게 되거든요. 요걸 이제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은 요거였다가 요거야. 그래가지고 바람의 변화는 3. 시계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중위도 저기압 내용이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위도 저기압은 폐색 전선을 만들면서 사라집니다. 따라오는 한랭전선이 온난전선보다 빠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이렇게 지퍼가 잠기는 것처럼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게 돼서 여기 단계는 폐색 전선이 형성되는 단계고요. 사실 요 단계에서 중위도 저기압이 제일 발달한 제일 강한 시기입니다. 요 한랭전선이 계속 따라잡다 보면은 어느 순간은 이렇게 폐색 전선을 만들고 사라지게 되겠죠. 중위도 저기압의 수명은 5일에서 7일 정도. 사실 이 폐색 전선의 종류가 있는데 옆에서 보는 그림으로 온난전선 다음에 있는 게 양쪽 둘 다 찬 공기잖아요. 누가 더 찰까? 뒤따라오는 공기가 앞에 가는 공기보다 더 비교적 따뜻하다면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았을 때 더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파고들게 되겠죠. 이런 모양이 생기고 얘를 온난형 폐색 전선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한랭형은 뒤따라가는 공기 덩어리가 더 차기 때문에 앞에 있는 찬 공기를 파고들면서 백전선을 형성합니다. 중위도 저기압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규모 저기압을 보면은 중규모는 우리가 봤던 중위도 저기압보다는 작은 규모의 저기압이고 해서 특징만 몇 가지 보시면 규모가 작고 전선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생기는가? 당연히 상승기류 때문이고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약한 상승기류에 의해 생기게 된다. 전선이 없지만은 뭐 소나기나 뇌우나 강한 바람 정도 동반을 하고 취업적이지만은 지름은 한 3에서 10km 정도. 그래서 이제 일기도에는 표시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